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8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11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61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3,3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가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1선 근처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V자로 이제 반등을 해서 이 이격을 좀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8월달 말 그다음에 9월 초에 FOMC에 대한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 0.25%가 하락할지 0.5%가 하락할지 그러한 수치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해진다면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가 첫 번째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도 물가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혹여나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증시의 유동성 공급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기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내년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도를 최근에는 줄이면서 8월 이 중순부터는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26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700선 회복한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0.96%, 1% 가까이 또 하락을 하였고요. 특정 이제 상위 종목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좀 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닥도 회복은 꽤나 이제 진행을 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증시의 분위기가 좋다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지표입니다. 780포인트 수준으로 진행 중인데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지 말지는 이제 그런 2차 전지와 같은 오랫동안 하락했던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한번 그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300억을 매도하면서 오늘은 꽤나 이제 많은 매도를 했는데요. 특정 종목의 매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도 크게 매도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6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거의 매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도 이제 좀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약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달러는 1337원으로 이제 저점을 조금 찍고 다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떨어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은 이대로 쭉 떨어지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330원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12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하면서 점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0.2%에서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톡스도 지금 0.6% 정도 상승하면서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 73달러, 천연가스가 2.2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은 3.82%.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도 서서히 고점을 낮춰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함께 국채금리가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경기가 점점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는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상승해서 18,0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4%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했고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뭐 의미 없는 이 시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호가에 대한 매물만 보더라도 상승폭, 하락폭 모두 다 지금 이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한 호가당 2,000주가 채 되지 않는 2,000주 수준의 그런 물량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조금만 이제 힘이 붙어도 오를 수 있고 조금만 힘이 붙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급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요 정도 가격에서 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 뭐 거래량도 일별 거래량도 220만 주 수준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8월 16일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계속 이 정도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지 이번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리밸런싱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그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큰 하락 이후에 한번 반등하고 지금 이제 꺾어서 지금 쌍바닥 형태의 그림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 의미 없는 거래에 이어지다가 중간중간에 거래가 이렇게 힘이 붙어주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 그러한 그림들이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오르던 내리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시 붙어주면서 좀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600주 정도 매수하였고 기관 투자자가 44,000주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양 투자자 오늘 움직임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보험 매도, 투시는 좀 매수, 뭐 나머지 연기금 투자자 조금 매도하고 뭐 별로 움직임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소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다. 관련 종목들도 지금 뭐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뭐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떨어졌던 거 좀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체코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계속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그 시기가 확실하게 이제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그게 언제가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년 3월까지는 본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거고요. 그게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추석이 지나고 좀 있으면 10월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시간이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 내서 계속해서 이 주가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전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쭉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평균 가격대에서 이 저점보다는 확실히 거리감이 있는 위치에 다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의 이 추세를 본다면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좀 꺾여서 횡보하는 구간에 이 20월봉선이 꺾였었고요. 다시 한번 이 20월봉선이 위로 들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꺾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고 그게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차곡차곡 좀 줄어드는 형상이고요. 오늘은 120만 주까지 132만 주에서 12만 주 정도가 더 감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도 좀 이제 의아했는데, 다시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의무는 결국에는 뭐 MSCI 리밸런싱 옵션 만기를 활용한 그런 이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공매도 잔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다시 늘어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는지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체결 2만 1000주, 상환이 13,000주 정도로 별로 변화가 없죠. 체결이 8,000주 정도 더 많았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체결이 9,000주 정도 붙어서 126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도 거의 동일하고요. 이틀 정도 빠진 거는 지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21.25%로 보유율은 계속해서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원은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JP모건에서는 반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JP모건이 빠져나가고 골드만삭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서 들어오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MSCI 리밸런싱 옵션 만기 관련된 이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흐름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체코 원전 이 수주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었을 때 요 주가를 올렸던, 잠깐이라도 올렸던 상승 모멘텀이 다시 나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눌렀던 소식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지재권에 대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그 웨스팅의 지재권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나오면서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확실하게 체결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주가에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늦으면 이제 3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합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한수원 사장과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 그 어떤 원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협력, 뭐 그런 좀 포괄적인 형태의 그런 논제만 발표를 하였습니다. 뭔가 지금 내용이 오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추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사실상 이제 원전 관련해서 크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좀 없고, 에너지 수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계속 언급되는 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부 다 좀 소강 상태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지재권 합의가 가장 중요한 소식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애매하게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이제 좀 촉각을 세워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KB
이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추천 리포트를 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 시간에 왜 갑자기 하이닉스 얘기를 하느냐,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수혜주 하이닉스 6년 만에 최대 실적 전망이다. 그 이유가 한번 살펴보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8만 원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공급 점유율 1위인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 매출이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매출이 20조 원이면 상당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HBM 공급 부족 심화가 예상되어서 향후 실적 개선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 H200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 예정인 블랙웰 플랫폼에서 HBM3E 주문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 M7 중심의 빅테크 업체들도 맞춤형 HBM3E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3E가 지금 이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가 생산이 부족할 만큼 실적이 내년에 상당히 올라갈 만하다라는 점,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HBM3E가 결국에는 서버 업체, 그죠? 이 엔비디아 그래픽 장치라든지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버 업체로 다 갈 겁니다. 그럼 이 서버 업체들이 그냥 저 HBM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최근에 HBM이 핫하게 뜬 이유가 이 연산 처리 장치가 필요했고, 그죠? 연산 처리 기능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GPU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산 처리가 왜 필요하냐? 단연 AI죠. 네, 인공지능 이 플랫폼이 엄청나게 뜨면서 하루라도 학습을 빨리 시키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켜야지,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붐이 이르렀고, 최근에는 약간 이제 식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안을 들여다 보니까 HBM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 연산 처리 장치들이 다 이제 서버 업체로 갈 건데, 결국에는 그 서버 업체가 이 많은 이 칩들을 뭘로 돌릴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다가 싹 싸그라들었다가 또 좀 이따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들어오죠. 근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했고, 그걸 학습시키기 위한 이 반도체 소자, 메모리 소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들이 뜨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그 칩들이 많이 공급이 되었을 때 그 서버 업체들이 많은 이제 전력을 수요를 해서 그 많은 칩들을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데이터 센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뭘로 충당을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낮에는 뭐 태양광, 해상풍력으로 돌리더라도 결국에는 밤에도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을 계속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제 석탄 에너지를 없앤다면 LNG 아니면 수소 아니면 원자력 에너지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LNG는 현실적으로 이제 또 이 탄소 중립에 어긋나는 이 에너지원이고, 수소는 아직도 수소 가스터빈과 같은 그런 이 고에너지를 내는 이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아직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무리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대형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전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소형 모듈 원전을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맥락으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제 SMR에 대한 이 승인과 그다음에 건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SMR 기업들이 지금 이제 SMR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SMR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건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그 다음에 뭐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들, 이러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이 왜 열 효율이 떨어지느냐? 당연하죠. 이 원자력 에너지는 핵 분열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입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자로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핵 연료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 분열이 빠르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원자로 자체도 이제 일체형이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 분열을 많이 일으켜도 크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대형 원전만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 효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한꺼번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분산시켜서 용량을 줄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77메가와트를 10개 하는 거나 얘 혼자 770메가와트를 내는 거나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열적인 손해 입장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전력 단가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SMR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싸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멈추거나 앞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사양 산업이다라고 지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케일 파워, 스탠더드 파워, 네, 이쪽과 24기였나요? 네, SMR을 계약을 해서 총 50조 규모의 네, 이 단지를 만든다라고 했죠. 이 24기라고 하면 총 2기가와트 수준의 이 에너지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1.4기가와트 하나 만드는데 국내에 7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두 개만 만들어도 이제 2.8기가와트인데 그거 우리나라에 만들면 이 14조 원이면 만들거든요. 근데 50조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코 원전도 1200메가와트죠. 1.2기가와트 두 개 하는데 지금 24조를 딴 겁니다. 그것도 사실 지금 이제 이 2기가와트 하면 소형 모듈 50조 하면 사실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이 단지가 사실 대형 원전 단지보다 지금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초반에 너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도 비싸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낮지 않으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자금을 대주는 거고요. 요 중에 이제 한 20조, 30조 정도를 정부 차원에서 대줍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그 관련한 이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이 비싸서 지금 프로젝트가 무산이 될 확률은 지금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곧 소식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SMR에 대한 수주 목표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이제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 모델로 이제 24개를 했을 때 50조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170메가와트로 네, 이 스마트형 SMR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온 가스炉로 활용하는 모듈이고요. 요게 우리나라가 또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값싸게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꽤 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개발을 성공하는 순간 또 시장에 최강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개발이 좀 늦었고 2030년은 돼야지 그게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느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원자로 그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없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독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든 미국이든 뭐든 지금 계속해서 그 제작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문제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납품도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스팀 터빈 관련해서 납품 이력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스팀 터빈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에서 건설하던 그런 이 썸머 원전이 또 건설이 중단되어서 그 원자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관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역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계속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최대한 본인들의 유리한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이제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산업부 장관이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것은 그게 웬만해서는 이제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괜히 이제 그런 얘기해서 좋을 게 없을 텐데 일단 거의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뭐 막바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가서 합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언제 소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어제 퐁투드포 원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꺾고 수주를 했던 그 원전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155억 달러 국가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좀 느리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일부분이 어떻게 조달될 건지가 나왔습니다. 155억 달러면 한화로 지금 이제 1350원 환율로 곱했을 때 21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1조를 대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인 거고요. 그래서 폴란드 국영기업에 2025년부터 30년까지 폴란드 정부가 155억 달러의 국가 지원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동지원은 정부 예산에서 지급이 되거나 국고 증권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고 유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는 순간 이제 이 원전 건설에 대한 자금이 마련되는 거고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각각 이제 협력업체에다가 기자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 뿌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와 또 협력을 할 건가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에서 9기가와트 규모를 구축할 예정인 원전이었고 포메라니아 지역에 지금 3,750메가와트 규모의 AP1003기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3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원전도 또 건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3기이기 때문에 2035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폴란드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움직일 텐데 그게 어떻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협상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이어서 폴란드 원전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서서히 움직여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중동이 잠잠합니다. 근데 중동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입찰을 어떻게 할 건가, UAE가 추가 건설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코 원전도 내년 초에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준비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주 진행 현황 점검을 회의를 하면서 다음 달에 가서 이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대통령이 가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나와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계약에 대한 이 어필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가서 전체적으로 뭐 큰 틀에 협약을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뭐 협약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달에 가서는 뭐 더 좋은 이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술적인 소식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법안 심사를 했는데 이 에너지법에 대해서는 또 상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법안 심사 문턱도 아직 못 넘었다. 이번 달에도 통과가 될 건가 말 건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려가지고 뭐 친일이니 친북이니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까지 싸울 건가요? 참 보기가 참 눈살 찌푸려집니다. 지금 2024년이고요. 1900년대가 아니죠. 그래서 2024년에 아직까지도 그 양쪽에 나뉘어가지고 누구니 누구니 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니 에너지니 그러한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저 에너지법, 반도체법 이런 거 빨리 통과시켜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계속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법안이 고준위 특별법이 이번 달 말에 통과가 될지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또 한 번 압박을 하였습니다.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해서 학계 간담회를 열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들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합병을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고 금감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합병을 좋지 않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연기금과 그런 자산운용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두산이 정정 제출한 이 보고서가 그죠? 합병 보고서가 통과가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정정 공시를 요청하면 또 이제 밀리면서 이제 이 합병에 대한 효력이 또 밀리겠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두산그룹의 합병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에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두산 밥켓과 두산 큐백스의 많은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걸 그렇게 가져가 가지고 그죠? 지금은 자본금 그죠? 겉으로만 잡혀 있는 덩치만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익 잉여금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것을 굳이 로보틱스 이익 잉여금이 거의 없고 자본금이 굉장히 낮은 회사 밑에 들어가서 5조 원 규모의 이익 잉여금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두산 밥켓 주주 입장에서 그 로보틱스 주식을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그죠? 사실상 로보틱스의 매출과 로보틱스의 생산 능력, 로보틱스의 그런 비전만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 규모가 될 만한 주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깊이 분석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냐? 결국에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요. 그리고 IPO 당시 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이 재무적인 투자자들의 이 힘을 빌어서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매물이 나올 만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서 이제 그때 비싸게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높게 유지가 된 주가에 갑자기 두산밥켓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 주가를 둘이 끼워 맞춰가지고 뭐 법적으로는 이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두산밥켓의 이익잉여금 5조
매출액 10조,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되는 그 기업이 네, 이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시가총액으로 맞춰져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두산 밥캣 주주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로보틱스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두산 지주사에 이 지분이 끼어들면서 이 본인의 주식 두산 밥캣 주식이 결국에는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배당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오히려 두산 지주사가 그 배당금을 받아가는 구조이고 심지어 비공개 IR을 통해서 그 이 뭐 배당금을 나눠준다니 뭐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러한 이 뉘앙스로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진행할 건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그룹사에서 지금처럼 주가를 계속 이끌어 간다면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주가의 지금 매수 청구권 대비해서 괴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두산 밥캣 25.2%죠. 그래서 괴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 한도가 높긴 하더라도 청구권 가격이 지금 다른 주식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상당히 두산 밥캣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뭉쳤을 때 6천억 원이 이제 과연 나올 것인가는 의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그만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이 압박을 넣었을 때 그러한 연기금 투자자가 어떤 행보를 겪을 것인가, 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금감원이 어떻게 할 건가, 통과를 시키냐 마냐. 두 번째는 이제 9월 10일까지 두산 그룹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세 번째는 이제 9월 25일에 합병 찬반 투표 다 하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느냐, 표결이 이제 통과가 되느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청구권에 대한 행사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그때 주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만약에 매수 청구권을 활용해서 나는 탈출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아서 합병이 반대가 되었다. 그러면 청구권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에는 내년에는 시장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계속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잘 가고 있고요.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왔을 때는 좀 좋은 소식들과 함께 우리가 갈망하던 그러한 이 주가까지 좀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 보고요. 2분기는 굉장히 2분기와 3분기죠. 굉장히 아쉬웠고 우리가 기대했던 소식이 나왔음에도 많이 아쉬운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게 물거품이 된 게 아니죠. 그 물거품이 아니라 그 소식을 좀 이제 애매하게 막고 있는 그런 돌덩어리를 하나를 뽑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 돌이 이제 거의 다 뽑힌 상황이다. 흙을 다 파가지고 그 돌이 어디까지 박혔는지 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 이제 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막혀있던 이러한 이 주가가 엄청나게 모멘텀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